자, 시장가치가 나왔는데, 시장가치 도출하기 전에 잠깐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이 뭐 특성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고, 구체화, 개별화가 되는 거죠. 최유 유형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치 형성 과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걸 바로,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모든 요인들,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러고, 그거를 세 분류로 나눈 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그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 지역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울게요. 여기서 뽑혀 나오는 게 바로 가치 형성 요인이고, 가형요는, 이른바 가형요는 가치 형성 과정에서 도출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쵸? 우리 가치 전문가죠?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겠죠? 당연히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온 이 요인치 자체도 당연히 단골 문제예요. 아시겠죠? 가형요에 대한 얘기는 기본학기 때 자세히 할게요.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부동산학 얘기만 했는데, 아무리 부동산이어도 일반 경제재랑 다른 게 많아도 경제적 재화 중에 하나죠. 경제적 재화요. 경제적 재화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요랑 공급 논리가 있긴 있어요. 기본학기 때 자세히 하겠지만, 비슷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걸 바로 이른바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크게 4가지가 있지만 보통 3가지로 말해요. 이전성을 빼고 3가지 말하는데,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어찌됐든 간에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그 요인들과 부동산의 가치에 발생을 하는 그 요인들은 아무리 특성 때문에 달라도 그 요인들끼리는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돼요. 효용과 유효수요. 일반 시장 참가자들이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을 결정할 때, 부동산을 살라고 마음먹을 때 뭐부터 오죠? 효용부터 와요. 학문적 의미의 효용이라고 하지만 내심에는 다 효용을 고려하고 산다고요. 그죠? 유효수요. 수요가 제한되지만 어쨌든 간에 수요는 수요다. 그죠? 상대적성. 절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는 희소하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기본학기 때 자세히 할게요. 이것들이 아까 말한 가치 산면성,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에 영향을 줘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 다시 보니까 판서 진짜 못하네요. 좀 더 연구할게요. 가치가 형성되는 건데, 이것들은 지금 설명하면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결론치만 말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고, 가치가 전제가 최효용이 되고 막 됐는데, 그러면 가치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문가가 표시해야 돼요. 표시를 하려고 보니까 가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까지 아까 했죠? 가치는 목적 등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다. 이걸 가치 다원화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사들이 무조건 알아야 할 개념 중에 한 개예요. 무조건 알아야 할 개념.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과 최유 유형이라는 것과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치는 여러 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치는 여러 개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어떤 대상을 보듯이, 특정 도구가 있듯이, 우리가 집에 평수 잴 때 줄자로 측정하는 기준이 있듯이, 줄자라는 기준이 있듯이, 우리도 어떤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지만 이걸 객관화시킬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우리가 흔히 쓰는 또 기준이 뭐가 있죠? 저거는 평당 얼마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규정질 수 있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딱 해보면 이거는 평당 얼마다, 회배당 얼마다, 또는 저주명당 얼마다. 그죠?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름 전문가고 한데, 그러면 우리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바로 기준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보다 바로
기준 가치라는 거예요. 조금 추상적이에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 가치고, 그럼 우리의 기준 가치는 뭘로 해야 할까? 옛날에는 정상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옛날 거 안 할게요. 일본식을 도입해서 정상 가격이라 했고, 나머지들 뭐 한정 가격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IBS나 그런 걸 국제 회계 기준 등등에 따라 우리도 시장 가치라는 이른바 부동산의 시장에서부터 비롯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치 지적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도구를 대신할 전문가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까? 라는 논점이 있겠네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프롤로그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실무 시간 매번 하는 3방식 6방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실무 어렵죠? 어려운 중에 하나요.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가치 기준은 시장 가치라는 걸 방금 알았죠? 조금 배고파도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어떻게 시장 가치 측정할까? 하고 보니까 계속 원론적이게 이거 안 지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가치는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에 의해 산정이 되는구나, 혹은 도출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 비용성에 따라 비용성과 시장성과 수익성이라는 이른바 가치의 삼면성을 통해 가치가 형성이 되겠구나, 혹은 시장 가치가 도출이 되겠구나 라는 가정 혹은 가설을 세워요. 그죠? 가설을 세우고 3방식 6방법이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치인 시장 가치를 도출하게 되는 매우 사회과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성에 따라 일단 비용부터 볼까요? 고전학판이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비용성을 보면 어딘가 합리적이니까 최소한 내가 쓴 비용만큼 뭐가 되지 않겠냐. 그죠? 최소한 내가 원래 쓴 가격만큼은 뭐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사람들은 원가 방식에 따라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룰을 도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장성. 내 거 얼마인지 몰라. 근데 제 거보단 좋아. 그죠? 되게 시장 참가자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아. 내가 박보검보단 못생겼어. 객관적이죠? 객관적이 또 있어요. 내가 박보검보다는 살이 많아.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죠. 이런 것들 통해 그럼 사람들은 어쨌든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실거래나 혹은 시장의 증거들을 통해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겠구나. 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쟤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게 이제 비교 방식이고, 수익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효용에 나와 있어요. 효용. 제가 내린 결론 아니에요. 지대론을 통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경제학자 혹은 부동산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효용이다. 효용, 미래에 기대되는 효용의 현재 가치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편익들은 시장에서 수익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이 수익들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내가 이 부동산에 원하는 게 한 5% 정도 돼. 내가 1년에 20원씩 벌어.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는 40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쨌든 일련의 방식들을 통해 효용치를 뽑아내게 돼요. 효용치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 효용치를 화폐로 표시를 하면 가액이 돼요.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이 시장성을 통해 이 물건에서 얻는 것을, 시장성을 통해 이 어떤 물건과 비교를 해서 나온 것들을 비준한 가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련의 방식을 통해 어쨌든 간에 난 이 부동산에서 이 효용치를 뽑아냈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는 회배당 쌀 2가만입니다.
이럴 순 없죠. 화폐를 제외하고 어떤 물건에 대한 효용은 화폐를 제외하고는 주관적이에요. 다 아시죠? 내가 이 커피에 부여하는 주관적 값과 여러분이 부여하는 주관적 값은 다르다고요. 근데 딱 하나, 화폐만큼은 어느 누가 봐도 가치가 동일하죠. 1원의 가치는 얼마예요? 1원이죠? 이 커피의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1원에 부여하는 가치는 1원이에요. 100원에 부여하는 가치는 100원이에요. 경제학에서 배웠죠. 화폐는 모든 물건의 교환 비율의 척도 배웠죠. 기준이다. 그래서 가액은 어떠한 효용을 뽑아낼 때 이것을 숫자로 표현해야겠죠. 표현하는 방법에는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배당 쌀 2가마니, 그죠? 뭐 물 2병, 여기는 평당 물 2병 값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회가 혼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할 때의 기준을 잡게 돼요. 그걸 바로 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준가액이라 함은 시장성의 사고에서 비롯된 비교 방식에 송해 산정된 효용치를 화폐로 표시한 값을 비준가액이라 그래요. 비준가액. 감정평가액이 뭐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비교 방식에서 나온 걸 비준가액이라고 그러고, 원가 방식에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고 인건비는 얼마고 노동은 얼마고 이렇게 뭔가 원가를 쌓아가요. 쌓다 보면 이렇게 원가들을 쌓다 보면 가치가 나오겠네. 원가를 적시하다 보면 나오겠네. 원가를 적산하면 나오겠네. 원가를 적산하면 나오는 효용치를 바로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그 수익 방식에 나온 것을 당연히 수익가액이겠네요. 적산가액과 비준가액과 수익가액은 시장이 완전하다면 똑같죠. 사람들은 살아기 있게 행동할 것이고 이 모든 효용을 고려해서 거래를 할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가액 간의 이른바 이 방식과 이 성질에 따른 효용치들은 다를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르죠? 더 자세한 얘기는 기본강의 때니까 시간 관계상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 조정해줘야겠죠? 얘네들 서로 상관성 있게 조정해줘야 돼요. 그거 바로 상관 조정의 논리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실무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하는 바로 이 각각의 시산한 가액 길이를 조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을 하는 거라고요. 각 방식에 의하여 시산된 가액들을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혹은 물건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얼마로 지적해야겠다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죠. 그걸 보고 바로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산가액 조정 목특자시 이런 거 그렇게 외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당연히 어딨냐 부동산의 특성과 시장과 부동산의 방법에 따른 한계점에 따라서 원가 방식은 비교랑 수익성을 고려 못하죠? 각각의 방식들의 한계점에 의하여 시장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시장가액 조정은. 그래서 시장가액 조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만 물어보면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시장가액 조정을 물어보면 다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가액 조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문제된 선택이 제일 편하다는 시장가액 조정 아니야? 다 알죠? 이걸 농축해 쓸 수 있냐? 그거예요. 다시 볼게요. 우리 하는 일련의 모든 작업들은 다 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가치 나오는 걸 입각하여 시장 가치를 뽑아내려는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한 논점이라 하고 싶지만 좀 스킵할게요. 근데 자 보세요.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에 따라 일반 재화랑 뭔가 다르다고요. 무언가 다른 특성들이 있고, 이 특성들에 따라 시장 형성이 안 되지만 지역적으로는 뭔가 형성이 되고, 이 속에서 최유 이용의 분석을 통해 최유 이용을 전문가가 판단하게 되고 수익성 등등을 고려해서
이거 개별 분석이라 그러고, 이 최후 유형을 전제로 해서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요약하고 정리하면 가치의 삼면성이라 그러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가치는 만들어진다더라. 그래서 각각의 성질에 따른 방식들을 각각 원가, 비교, 수익 방식이라 하고, 어떤 전문가가 이 방식들을 통해 뽑아낸 화폐로 표시한 효용치를 각각의 가액이라 그러더라.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이라 그러더라. 근데 다시 말하지만 특성과 시장의 상황 때문에 각각의 가액들은 다르더라. 그럼 뭐가 가치냐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다? 시장가액 조정이고, 이 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우리는 시장가치라는 가치 측정 기준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하더라. 그 뭐예요? 감정평가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이론적으로 좀 더 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부동산 등의 지역 분석을 통해 편의적성과 가격 수준을 도출해내고, 최유형 분석을 통해 가치 전제가 되는 최유형 분석을 통해 최유형을 전제로 하여 3방식을 써서 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시장 가치를 도출해내는 작업 전체를 다 감정평가를 하겠네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요? 문제는 당연히 특성이 뭐냐? 특성이 뭐냐? 경제학이랑 뭐가 다르냐? 특성이 뭐냐? 지역 분석이 뭐냐? 아니, 지역이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지역은 뭐냐? 다 오겠죠? 감정평가사라면 지역을 어떻게 봐야 되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최유형은 뭐냐? 어떻게 판정하냐? 관련된 논점으로는 낮이냐, 계량물이냐 이런 것도 나오겠죠? 28에 1번이에요. 계열 분석은 뭐냐? 그러면 3방식은 뭐냐? 3방식은 뭐냐? 삼면성은 뭐냐? 삼면성이 왜 안 일어나냐? 가액은 뭐냐? 가액이랑 시장 가액 조정은 뭐고, 시장 가치는 뭐냐? 가액이 가치가 되는 과정이냐? 나오겠죠? 각각의 가액들을 조정해서 시장 가치를 뽑아내는 작업인데, 그러면 이때 누가 들어가냐? 해서 나오는 게 바로 감정평가의 기능이에요. 필요성이고요. 윤리고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거를 되게 편하게 정리해볼게요. 어렵죠? 나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깔끔하게. 자, 필기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네. 자, 정리할게요. 빠르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사회과학의 학문으로서 부동산 학이 있는데 부동산 학은 경제학에서 파생됐고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다. 부동산학 혹은 감정평가 이론을 보면 대부분의 논리들의 기본 전제는 일반 경제제랑 뭐가 다르냐가 기본 전제예요. 경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그래. 이때 했던 논리들이 바로 뭐냐면 지대론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죠. 사실 요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감정평가라는 학문 혹은 제도가 나왔고 부동산학에 왜냐면 부동산의 특성들에 의하여 일반 경제학과는 다른 논리를 띠게 되었고, 감정평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의 가격 수준은 혹은 가치 수준은 지역적으로 먼저 형성이 되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혹은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장 분석은 제가 좀 스킵할게요. 하는데 지역적으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개별 분석 혹은 스킵했지만 이걸 시장성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라고 하고, 지역 분석 그러면 첫째, 지역은
무엇이며 경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거 하는 것이며 표준적 사용이 뭐고 가격 수준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제일 중요한 논점들만 적을게요. 계엄성이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최유 유형이겠죠. 있고 그 다음에가 구체적 가격 산정인데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형성 과정이라 그러고 여기서 호환할 수 있는 모든 요인치들을 같이 형성 요인이라 그러고 같이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과 금리, 인구 이런 것도 있죠.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 일반 요인의 지역 편향성에 따라 지역의 자율주 조건 등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만의 지역 요인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있다더라. 설명 안 했지만 개별 요인 당연히 개별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이 있죠. 소로 한 면이냐 정방형이냐 이런 것들 있는데 보니까 가정소에 있는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부동산은 일반 경제제랑 다르긴 해도 그 근본은 경제제더라. 그래서 나오는 게 보다 또 나오는 게 바로 보다 가치 발생 요인인데 요인이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맞는 게 바로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바로 가치의 삼면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이다. 왜냐? 지대론 수업도 나와요. 결국 모든 건 다 뭐다? 모든 건 다 뭐야? 효용이다. 혹은 위치다. 라는 결론을 뽑아내게 돼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뽑아내게 되는데 가치 형성 과정, 가치 형성에 따라 여기 나오고 여기서 뽑아낸 최유효 이용을 통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가치의 3면성을 통해 나오는 이른바 3방식 6방법이란 게 있다. 있고 시장성을 통해 나오는 걸 비교 방식이라 하고 원가성에 따라 나오는 게 원가 방식이라 하고 손 좀 아프네요. 수익성을 통해 나오는 게 수익 방식이라 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 나온 이 효용치들을 바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바로 비준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이라 그러고 얘네가 같지 않다고. 왜냐면 특성이랑 시장 때문에 3면성은 같지 않다고.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가치 다운로에 입각한 시장 가치라는 가치 기준을 통해 물건을 표시한다고요. 결국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시장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죠? 시장 가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은 알아야겠죠. 시장 가치라 하고 파생된 게 시장 가치, 외 가치 등등이 있지만 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감정평가입니다. 60% 끝났어요.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은데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문제가 가격료 나온다? 이것부터 쓰면 돼요. 부동산의 특성이 나온다? 이걸 쓰면 돼요. 삼면성을 물어본다? 이걸 쓰면 되는데 29의 1번 이게 아예 이거 대놓고 물어봤죠? 시장가액 조정, 적정 증시, 뭐 이런 거, 목특자시 이런 거 외워도 되지만
왜요? 대상 물건의 특성, 시장의 상황, 자료의 증거 등 따라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개념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외우기가 되게 쉬워져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 이고 이걸 바로 감정평가라 불러요. 이 모든 일련의 작업을 감정평가라 부른다고요. 감정평가. 왜 해야 되냐? 잠깐 왜요? 물건 특성이 일반 경제와 다르죠? 일반 시장 참가들이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적 분석. 일반 참가들이 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정평가 필요는 어려워요.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다 프롤로그예요. 감정평가사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프롤로그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정부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만들었다. 이 일련의 작업들의 모든 게 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근거가 되겠네요. 그죠? 됐어. 또 그럼 이 감정평가가 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필요성이랑 비슷한 부분이에요. 사적으로는 뭐 거래의 기준이 되고 불완전한 시장에서 가치 지적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공적 기능으로는 보상평가에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 전체 부동산들을 최유용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세금 부과도 할 수 있겠네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리고 최종 결말이죠.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얘네가 독립적이고 공정적이게 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니네가 장난질을 하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윤리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바로 필요한 게 뭐예요? 평가 검토랑 평가 심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들 보면 1장이 보통 부동산 학이고, 부동산 학 알면 감정평가 알아야겠죠? 이것들을 다 뭐라 하면 2장 감정평가의 총론이라 그러고, 책 구성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세 번째 가치론을 배울 거예요. 아니지. 보통 세 번째 시장론을 배울 거예요. 참고로 지대로는 부동산학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마도 시장론을 배울 거예요. 시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로 보다 최유형이 극한 네 번째 가치론을 배울 거예요. 제가 만든 책의 순서도 이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고, 다섯 번째로는 이른바 평가 방법론을 배울 거예요. 이 방법론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뭐냐면 실무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 네 번째까지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총론이라 그러고, 이 평가 방법론,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가 달라지게 되겠죠.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효용치가 달라지고, 효용치가 달라지면 저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중에 더 강조하는 그 산멸순위에 강조하는 게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달라지겠네요. 엄청나게 많죠, 부동산 등 토지 등의 물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알아야 되냐? 알아야죠. 그래서 실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뭐야?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이 최근에 5년 전에 구체화된 게 바로 실무 기준이에요. 감칙 나와드렸죠? 감칙 한번 볼게요. 감칙 조문학 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볼 거는. 자, 1조 보시죠. 목적. 감정평가사법 3조 3항에 따라 뭐 규정하는 목적을 한다. 1조고 2조 정의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1. 시장가치 아까 배웠죠?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장가치 아까 배웠죠? 2조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 결정한 기준의 날짜를 말한다. 아까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경행 가변성이라고 했어요. 가치는 항상 변해요. 그래서 기준 시점 확정이 중요한 거고요. 관련 논점은 더 자세하게 기본강의를 할게요. 세 번째, 기준 가치랑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가치를 말한다. 기준에 대한 가치를 왜 외워야 돼요? 가치는 다원화돼 있고, 가치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 시장 가치를, 그중에 기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가치 측정 기준이 동일해야
시장 가치끼리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 가치 필요한 거고, 가치 형성 요인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요. 가치 형성 과정에 뽑아서 나오는 이 요인들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원가법, 적산법, 거사비, 임사비, 공시지가, 수익 분석, 감가 수정, 이런 것들은 다 가치평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실거래가란 사례 기준인데, 스킵할게요. 그 다음에 13, 14, 15호, 인유동 나오죠? 방법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니네가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역의 시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나오겠네요. 3조 감정평가 의무, 윤리죠? 아까 말했죠? 결국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감정평가 윤리. 왜? 어려우니까 국민의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4번 적용 범위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빨리 볼 건데 감정평가를 잘 봐요. 앞에 보세요. 다 말했죠? 감정평가 총론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 필요성, 기능, 윤리 등등이 있지만 감정평가를 분류해봐라 라고 하면 3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기준가치나 분류, 시장가치냐,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를 분류할 수 있겠고요. 네가 지금 하는 게 현황 최유 이용이냐, 아니면 이 가치 형성 요인들을 네가 가설적 상황에서 기준시점 달리해서 평가할 거냐, 이른바 조건부 평가라 그래요. 7번째, 우리 평가 방식은 원비수지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장 대전제가 있죠. 평가는 물건 개별마다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일괄화해서 평가할 수 있고, 가치 형성이 다른 것끼리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고, 특정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요. 총 3개예요. 같이 보세요. 제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시장가치 지금 개념 설명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가치 혹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6조 현황 기준 원칙. 현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조건에 부합하면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TMI지만 조건부 평가는 왜 이렇게 어렵냐면, 조건부 평가가 왜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냐면, 감정평가사들 지금 어쨌든 간에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죠. 가치 전문가로. 조건부 평가가 남발하는 순간 PF나 사기꾼들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 산을 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 정도 수지 분석이 나온다고 감정평가가 인정해줬다. 돈 내놔. 나한테 자본금을 쏘면 내가 A-1블록 줄게. 가능하죠? 그래서 조건부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법령에 의해서만 해요. 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 자, 우리나라 민법상 우리나라 법,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토지랑 건물을 개별로 보고 있죠. 따라가야 돼요. 시장 관행과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보통 개별 평가를 많이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개별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일체로 하거나 혹은 구분으로 하거나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결국 그러면 감칙은 5조는 5조고 최효용 6조고 있냐? 평가 과목이 7조겠네요. 8조는 뭐예요? 이렇게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8조 감정평가 절차예요. 그렇고 그 다음 규정이 뭐냐면, 8조 다음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있죠. 대상물건 확정이라고 그래요. 9조는 대상물건 확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고, 넘겨보시면 10조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임장활동이 필수적이죠. 학원한테 배웠을 거라 믿어요. 임장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식 이런 것들 있죠. 혹은 천재지명으로 못 가는 경우, 그 경우만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거 10조가. 그 다음에 11조는 뭐죠? 그 다음에 11조가 나와요. 11조가 이거고요. 이게 11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칙 잘 보시면 내용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칙 12조예요. 그죠? 플로우가 있어요. 감칙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절대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죠. 힘들어요. 힘들고 외우기 빡세고 힘들어요. 근데 이 플로우를 익히고 나면 1조 위임받은 거, 2조 중요한 정의들, 3조 4조 제껴도 돼요.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우리의 가치 기준이 시장가치다. 6조 우리가 평가하는 건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황을 원칙으로 평가한다. 7조 평가 방식은 원비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별 평가를 해야 되고 일부분은 예외로 있다. 8조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9조 감정평가 절차 상에서 기본적 사항 확정은 이거다
라는 거 알고 10조 인장활동이 필수지만 예외적인 게 10조에 있다. 11조 그렇다면 감정평가 3방식은 뭐냐? 그게 11조고 3방식에 나온 가액들을 시장가액 조정하는 게 바로 감정 12조라고요. 13조는 뭐죠? 시장가액 조정을 해서 시장가치를 나타내겠죠. 감정평가서를 써야겠죠. 그게 13조예요. 그 다음에 14조부터가 뭐냐면 방문론이에요. 토지부터 쫘르르 있어요. 감칙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고 감칙 뽑은 거예요. 그러면 1년에 가장 봤을 때 그러면 개념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개념을 연관지어서 외워야겠구나. 감정평가사들끼리 약속인 감정평가 규칙도 이 개념에 들어가 있구나. 개념을 알면 감칙도 잘해주고 의의도 잘해주겠구나. 개념을 알면 문제 풀 때 썰을 잘 풀수있겠구나. 결국 문제는 뭐야? 개념을 잘해야겠구나. 다른 거 필요 없고 개념을 잘 봐야겠구나. 느낌 오시죠? 느낌 와야 돼요. 느낌 와야 되고 판사가 좀 그지 같지만 잘 필기하셨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영역만 할 건데 유세가 실력이 미쳐나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네요. 여기까지 줄게요. 근데 감정평가를 했어요. 지적 분석을 통해 개별 분석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장가치를 구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평가의 기능 등등이 중요하대요. 여기까지 한 게 2시간 반 동안 거예요. 중요하대요. 여기까지가 전통적 감정평가의 영역이에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16시대 이전에 거의 다 여기서 나왔어요. 거의 다 여기 나왔어요. 각각 논점들 있죠. 사례 선정은 어떻게 되고 환원율을 보고 할인율을 보고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하나 둘씩 감정평가의 업무 영역 외가 나온 거예요.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간단히 왁구만 잡고 할게요. 사회과학이라 했죠. 사회과학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그랬어요. 또 있어요. 바로 통계학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감정평가는 중간성이 넘어가는 거야. 감정평가사 봐도 용이 주지. 용도주의 같고 이용사회 같으니까 이거 선택했다. 이 끝이에요. 우린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보겠구나. 근데 일반 사회 봤을 땐 뭐야? 이래 본다고. 신빙성과 신뢰성 높여야겠네요. 그러면 사회과학 학문에서 객관적 자료를 신뢰성 있게 돌려보는 학문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나온 게 통계학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감정평가 통계학은 뭐가 다르죠? 가 논점이 되겠네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다들 같이 표정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질문 안 할게요. 가 논점이 되겠네요. 첫째, 뭐가 다르냐? 통계학이 뭐가 다르냐? 시장 객관적인 증거, 사례들을 수만 개 뽑아내가지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이제 산출해내거나 혹은 HPM을 통해서 각 특성값들, 사람을 평가한다 해봅시다. 나의 머리카락이 시장에서 팔리면 얼마, 눈알이 얼마, 코 얼마, 입 얼마, 그 얼마짜리들을 수요 공급을 분석을 해서 다 합쳐버리면 김강산이라는 가치가 나오겠네요. 그거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방금 말한 회귀 분석이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 통계학이 결국에는 감정평가 3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죠? 사례 선정, 통계예요. 적정한 실거래를 제가 찾는 거예요. 시장에 방배하는 것 중에 전문가적 의견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과정과 그런 절차들은 다 조문에 적시되어 있지만 결국엔 내가 찾는 거예요. 분석자가 찾는 거예요. 원가왕시, 제대로 원가 다 통계죠. 시장에서 이 건축비가 얼마에 팔린다더라. 이른바 간접법이라는 통계법을 써요. 세 번째, 수익 방식. 당연히 통계랑 연결돼 있겠죠. 시장 수익률 이런 거 있잖아요. 통계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통계학이랑 뭐가 다를까? 뭐가 같을까? 결국 뭐야?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자산재평가랑 기업가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정평가 3방식. 지금까지 전통적인 감정평가로는 잘 보고 잘 살았다고. 잘 보고 잘 살았어요? 몇 억씩 있고 그랬어요? IMF 때 2억 못 벌면 바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요. 경매 나오고 장난 아니었대요. 서브프라임 때 경매 가능한 5년차 이상 평가사들 평균 매출액이 1억 5천이었대요. 경매로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근데 참 신기해. 요즘에 사람이 많아지고 전통적 영역도 침범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말하면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영역이고, 그죠? 우리가 침범할 영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침범하는 원래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던 걸 하는 영역이에요. 기업 가치 보통 뭐 소득 접근, 자산 가치 접근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 가치도 3방식이 있어요. 3방식인데 기업의 목표가 뭐죠? 기업의 태생, 기업의 근원 바로 뭐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윤 남겨먹기 위해서 하는 게 회사예요. 이윤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면 수익 가액이 나오겠네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 적산 더하면 기업 가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적산의 원리랑 비슷하죠? 유사한 기업의 사례를 비교하면 되는데 솔직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PER이든 뭐 어쨌든 간에 유사한 기업의 주식 또는 기업 가치를 비교하면 대상 기업에 나오겠네요. 비교 방식이 논리 똑같네요. 결국 우리가 쓰는 3방식의 논리랑 기업을 평가하는 기업 가치의 논리랑 비슷하네요. 27에 1번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산의 평가 나왔죠? 27에 2번. 올해 또 나왔죠? 공정가치 모시게 해가지고. 회계사들의 가치 측정 기준인 공정가치랑 평가사들의 가치 측정 기준인 시장가치가 뭐가 다르냐? 기업가치 판정할 때 쓰는 이른바 기업가치 3방식이랑 우리들이 말하는 시장가치 3방식이랑 뭐가 다르냐? 맞아. 결국에 이것도 뭐예요? 전통적인 3방식에서 서서히 문제가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 업무형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29회까지의 기출 및 개념의 흐름도입니다. 업무형까지가 브리타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른바 브리타라고 부르는 것들이 자세히 보면 다 업무형이에요. 다 업무형이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R스퀘어 그리고 SS이니 상관계수니 뭐 그런 것도 있죠. 있어 보이죠. 기업가치 뭐 워렌 버핏 때 같고 그쵸. 자산평가 막 자산 한번 재판하면 막 1, 2조 3조 막 이래요. 이거 수주하면 내가 돈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산평가 공부해요. 해야 돼요. 주가 되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의 주는 이건데 우리가 먹어야 할 건 이거고 침범 당하지 말아야 할 건 이거다. 이거의 개념은 뭘까? 로 들어가야 돼요. 개념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빨리 말게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좀 더 있어요. 방금 말했죠? 이른바 브리타라 한 것들이 업무용도 있지만 브리타라 한 것들이 부동산학인데 부동산학이 안 생긴 것처럼 생긴 부동산학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동산 투자론이에요. 금융론이고요. 정책론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감정평가 이론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환호하시는 분 계시네요. 끝이 나고 이거 어려워요. 학부생 때는요 이거 하나로 한 학기씩 가요. 엄청 어려운 기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알아야 된대요. 왜냐면 브리타가 나오기 때문이지. 강사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어요. 전 욕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잘 봐요. 걔네 흐름도 했죠.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고 감정평가에서 내면 이 논리를 가지고 결국 시장가치 뽑아내야 된다고. 근데 스터디 자료나 뭔가 있어 보이는 개념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여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쉬우니까. 이거 우위 외우면 끝 아니야? 우위가 뭔지도 모르겠어. 한국어인가?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 헤도닉이 뭐야? 사람 이름인가? 말고 있어요. 그러면 RISS에 들어가서 검색해봐야겠다 하고 신나게 검색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강의 때는 여기까지는 좀 주로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특강을 빼가지고 한 2, 3회 정도 찐득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러면 저의 영업 방식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다 A뿔이에요. 파리 정책에 대해서 리포트 15장을 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분석까지 8장을 냈어요. 리치 산업에 대해서 CR 리치는 왜 자본금이 10억인지 이런 거 다 분석해서 냈어요. 잘해요. 근데 안 할게요. 오늘은 배고프잖아요. 안 할 거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들은 특강이나 스터디 자료로 대체하는 게 가장 좋아요. 빠져들지 마요. 아까 말했죠? 또 말할게요. 사안들 들어왔으니까 또 말할게요.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음진경은 똑바로 읽어야 돼요. 뒤집어서 읽으면 안 돼요. 주하인마에 걸린다고요.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빠지지 말고 제대로 특강 자료나 스터디 문제를 통해서 습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까지도 안 바래.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도 벅차요. 개념들 알고 자 그러면 이제 개념들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 잘 써야겠죠. 잘 써야 돼요. 잘 쓰려면 근데 이 말만 하고 끝낼 건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쓰려면 많이 써봐야 된다는데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해요. 많이 써보는 거 좋죠. 근데 알고 쓰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nói 했지만 와 그러고 보니까 아까보다 한 3배 늘었네요. 역시 2시에 써야 되는데 2시에 써야 되는데 짬에서 밀려가지고 어쨌든 자 어쨌든 알아야 쓴다고요. 알아야 쓰고 모르는데 쓴다? 팔 아파요. 글씨 연습하는 거예요. 맞다 생각난 김에 제 글씨 궁금하신 분들 끝나고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알아야 써요. 알아야 쓰고 모르면 못 써요. 장수생이나 다연차들 이론을 엄청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 채점 팀장 뭐하는 놈이야 이러거나 혹은 채점 위원들을 뭐하는 놈이야 나 같은 달필가를 못 알아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까보면 별의별 이상한 말 쓰고 있어요. 그쵸? 최유 유형 분석 방법에는 물리적, 법적, 경제적, 최고 수익성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쓰고 있다고요. 어디서 무슨 그저 논문 같은 거 들이밀어요. 내가 이 논문을 봤는데 이 논문에서 봤는데 이렇다더라.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경우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당장 여러분이 저보다 이론도 잘할 수 있어요. 국회 도서관 가서 AI 서문 이런 거 뽑아보면 저보다 훨씬 잘 알죠? 그쵸? 전 말했어요. 저 감정평가 이론 잘 몰라요. 근데 감정평가 이론 문제를 잘 맞히는 법은 잘 알아요. 신림동에 누구보다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개념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또 따로 할 건데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논점 파생은 다 이거예요. 다 부동산학이랑 경제학이랑 뭐가 다른지부터 나온다고요. 계속 강조하죠.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감칙 있죠. 감칙도 다 이 논리예요. 아까 봤죠? 감칙도 다 똑같은 논리예요. 감칙도 다 똑같은 논리예요. 5, 6, 7조 다 분류한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3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안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 강사지만 7월달에 연기, 1기, 2기 해야 되지만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오면 좋죠. 오면 무조건 좋죠.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개인적인 이것도 저 경험담입니다. 매주 연기, 1기는 진도별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100% 확률로 실무 복교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실무 복교하고 이론해야지 하고 고개 들어 시계 보는 순간 벌써 12시에요. 이론 못해요. 잘 못하시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제성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에 이 진도만큼은 저 강사가 말하는 일주일에 토요일날 가서 저 진도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저거만큼은 내가 조금 써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들으면 효용이 극대화가 돼요. 괜히 스터디원들이랑 막 비교하고 그러지 마요. 설명 때 말했죠? 하자는 승계된다. 제 지론이에요. 또 이 이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까 일부러 1교시에 제 번호를 공개 안 했어요. 다 게시면 드리려고. 제 번호 3번째 번호 계신 분도 계세요. 제 번호입니다. 010-7934-32729요. 웬만하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답변 되게 빨라요. 항상 폰 끼고 살아요. 신세대거든요. 제일 어려요. 다음 주에 예비인가요? 또 얘기하나? 진짜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거나 혹은 제가 학원에 올 때 제 강의를 안 들어도 그냥 오세요. 상관없어요. 저 올해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제가 친구들이 2차를 붙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론만 강조하지 않아요. 이론 강조하면 2차 합격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차 이론 시험 과목, 2차 시험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려고 실력을 목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2차 붙어야 돼요? 왜 붙어야 되죠? 그래야 제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 거니까요. 알겠죠? 우린 공통의 목적 갖고 있어요. 붙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